취임 이틀째를 맞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검사 사칭 혐의를 직격하면서 왜 민주당이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지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 탈당을 선언하면서 국민의힘과 총선 전 재결합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권 동향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배우 이선균 씨 사망 소식부터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오죠. 네, 오늘 아침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던 배우 이선균 씨가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구한 지 불과 하루 만인데요. 이 씨를 수사하던 경찰은 긴급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윤경 기자, 사건 경위부터 추가로 확인된 내용까지 전해주시죠. 네, 배우 이선균 씨가 서울 성북구의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오늘 오전 10시 반쯤입니다. 경찰 출동 당시 이 씨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데요. 어젯밤 아내에게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자 이 씨의 매니저가 오늘 오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씨의 차량에선 극단적 선택에 사용된 걸로 보이는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이선균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유흥업소 실장의 집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10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나흘 전인 23일에도 경찰에 세 번째로 소환돼 19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 수면제인 줄 알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정밀감정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는데요. 마약을 투약했다는 증거는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뿐이라며 누구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가 숨지면서 사건을 수사하던 인천경찰청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은 기생충에 출연해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는데요. 소속사 측은 유가족, 동료들과 함께 조용하게 장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갑작스런 비보에 연예계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현재 예정된 영화 시사회를 비롯해서 방송계 일정도요,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대 병원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소속사에서도 공식 입장을 냈는데 한 번 더 전해드리면 장례는 유가족들과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치르겠다. 다만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수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억측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아무래도 이 영화 기생충으로 이래야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스타가 됐고 방송계나 극장가에서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그 대중적인 배우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좀 상실감도 큰데요. 지금 이 경찰 수사뿐만 아니라 이런 또 소문들, 무성한 소문들 와 또 억측들 이런 것들도 좀 부담으로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선균 씨 같은 경우는 커피 프린스라든지 또 파스타라든지 저는 특히 이제 나의 아저씨를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던 기억이 있고 또 특히 기생충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졌던 정말 탑 배우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 이번에 마약 수사가 본인에게는 엄청난 심리적인 어떤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지난 그 경찰을 통해서 지드래곤과 그다음에 이선균 씨가 관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지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제 무혐의로 일단 결론이 났지만 예. 이선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자가 이제 구속이 됐고 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진술 자체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꽤 오랫동안 경찰 수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오늘 극단의 선택하기 이전에 10몇 시간 이상을 아마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또 거기서 본인이 이 진술자와 어떤 이 주장이 달라서 대질신문이나 또 그다음에 이제 이 거짓말 탐지기까지도 요청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큰 스타가 사실 이렇게 사회적 조명이 되는 이 사건을 수사받으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심리적 또 이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동안 보면 일부 이 언론이나 유튜브 등등에서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누면서 개인의 어떤 명예라든지 가족에게도 상당히 어떤 피해를 많이 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우리 영화계라든지 이런 데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마 관련 업계에서도 특히 큰 아마 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이성균 씨한테는 굉장히 큰 정신적인 압박이 되었던 것 같고, 뭐 그런 최근에 어떤 경찰 수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개인의 어떤 눌렀던 그런 짐이 아니었나 그런 또 추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배우 이성균 씨는 줄곧 마약 혐의에 대해서 억울한 심경을 호소했었습니다. 지난 23일에 세 번째로 경찰에 출석해서 19시간 동안 강도 높은 그 밤샘 조사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누구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말씀하신 대로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성균 배우의 첫 경찰 조사 그리고 마지막 조사 뒤의 모습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서 많은 분들께 큰 실망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조사 성실히 임했고요. 이제 앞으로 경찰에서 저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예, 오늘 경찰 조사에서 다 성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구리로 마약 투약했다는 혐의는 아직도 부인하세요? 예, 그것도 다 경찰에서. 자, 구자령 변호사님. 일단 뭐 들으신 것처럼 이성균 씨가 이 과학적 방법의 검증까지 요구하면서 이 혐의를 부인해오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좀 더 충격이 큰데요. 이성균 씨는 사망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되겠지만 협박범들은 계속 수사를 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두 개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이성균 씨가 공갈 협박을 받은 피해자로서의 사건, 예. 그리고 이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 이제 피의자로서 진행되는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예. 피의자로서의 사건은 이제 사망을 했을 경우엔 처벌 대상이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바로 종결이 되고, 이 사건에서 이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 이건 이제 앞으로 진행될 수는 없고, 지금 이성균 씨는 여러 가지 정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대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아마 진술이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점을 밝히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까지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에서 아마 사생활에 대한 통화 내용 같은 것들이 유튜브에 공개된 것들이 심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요. 오늘 이성균 씨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야권의 극성 지지자들이 뜬금없이 한동훈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이 배우의 죽음의 원인이다 이렇게 지목을 한 건데요. 장해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연예인의 비극적인 선택을 정치에 이용하는, 정쟁에 이용하는 이런 저열한 행태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날선 언어로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방송이니까 이 정도로 참는 건데요. 어떻게 고인의 죽음을 우리 정부에서 검경이 마약 수사 확대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습니까? 사고 회로가 어떻게 되어야 이런 논리적 비약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증오와 분노에 눈이 멀어서 연예인의 죽음까지도 무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고요. 실제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마약 사범이 엄청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5배 정도 늘었다, 이렇게 호들갑 떨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여론의 문배를 맞기도 했습니다. 지금 많은 10대와 20대들이 마약 범죄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연예인의 죽음이 안타까운 것과는 별개로 마약 수사는 정말 더 강도 높게 철저하게 해야만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말까 위급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강조하지만 누군가의 비극적인 죽음을 자기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는 것만큼 저열하고 악의적인 정쟁용 메시지는 없다라는 것을 조국 전 장관에게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예. 사실 뭐 이번 경찰의 마약 수사는요, 유명 연예인이 여럿 연루됐다고 이렇게 먼저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뾰족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수사 일지를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자, 이성균 배우의 마약 투약 의혹 수사 일지입니다. 지난 10월에 처음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이때만 해도 40대 남성의 영화배우 40대 남성의 마약 투약 사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리고 이제 소속사 이성균 씨의 소속사에서 입장을 내면서 신원이 특정도 했죠. 그렇지만 이렇게 마약 간이 검사와 모바일 정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었고요. 그리고 3차 경찰 출석 19시간 밤샘 조사가 마지막 경찰 조사가 됐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일단 뭐 경찰 수사를 뭐 저희가 부실 수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뾰족한 뭔가 성과가 없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처음에 인천경찰청에서 이제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예. 문제는 시작 단계에서 어떤 제보에 의해서 일단 수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유명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수사된다는 사실이 공개되는 것 그 자체로만 가지고도 엄청난 피해가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뭐 방영되는 광고라든지 영화라든지 모든 게 다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지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 수사하고 있다는 이게 이야기 나오면서 당장 피해만 한 500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와서 보면 지금 경찰에서는 제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 문제는 이 마약 수사라는 게 이제 증거 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마약의 어떤 사용했다든지 하는 것들은 모발이나 이런 데서 일단 남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제공자 뭐 등등의 이제 확인하는 그래서 마약 수사가 참 어려운 수사긴 한데 문제는 과연 경찰에서 처음에 수사에 대한 보안을 제대로 지켰느냐라는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예. 지금 이 이성균 배우도 마찬가지지만 이 수사가 어느 정도 좀 무르익고 뭔가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공개가 됐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섣부르게 이제 처음부터 이게 공개가 되면서 이 수사가 이제 급속하게 이제 이 누구냐 이걸 두고 이제 확인 작업에 언론들이 다 달라붙으면서 결국은 이렇게 신분이 노출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경찰 단계에서 이 수사를 처음에 좀 은밀하게 좀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그리고 이 마약 수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원래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마약의 어떤 유통이라든지 대규모 마약 사업밖에 지금 하지는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 이게 각 그 경찰청별로 뭔가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한 측면은 없었는 건지 지금 아마 검찰 내부적으로 지금 이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아마 이번 과정을 통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성과주의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데 과연 제대로 지켜졌는지 저는 이 부분도 한번 사후적으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성균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 들어온 소식은 저희 뉴스9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치권 소식 다뤄보죠. 이재명의 민주당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겠다 이렇게 말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출근 첫날에도요. 이재명 대표를 검사를 사칭한 분이라면서 나를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건 야당이 할 일이다 이러면서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민들의 중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그 일을 20여 년 동안 최선을 다해 했고 국민에게 봉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친 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히려 민주당은 안 했던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시민들이 좋아하실 만한 일들은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집권당입니다. 국정에 책임을 진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쟁에만 몰두해온 여당에게 국정 운영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을 견제하는 것은 그리고 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몫입니다.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동훈 위원장 얘기부터 좀 짚어보죠. 이재명 대표가 이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에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처벌받은 그 전력을 다시 끄집어낸 겁니다. 장해찬 위원님, 일단 어제 민주당이 한 비대위원장 취임에 대해서 검찰당이 됐다 이렇게 비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게요. 검사라는 직업이 한 정당에 의해서 이렇게 마치 나쁜 직업인 것처럼 매도당하고 악마화돼야 될 직업인가요? 물론 검사들 중에서도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그건 어느 직군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치인 중에 나쁜 사람 없나요? 뭐 기자분들 중에는 없습니까?
모든 직군에 나쁜 사람이 있는데 검사라는 직군 전체는 우리 국민을 범죄로부터 그리고 정말 악질적인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 전체를 매도하면서 마치 검찰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나쁜 악마 프레임이다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검찰이 그렇게 문제라면 이재명 대표는 왜 과거에 검사를 사칭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냐는 거죠. 민주당 패널들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칭한 게 아니다, 조력만 했을 뿐이다라는 비겁한 변명을 하는데, 그 당시 전화했던 PD가 기자회견을 통해 양심 고백한 것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주도독으로 검사 사칭을 했다는 거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이게 마치 이재명 대표 음주운전 전과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전과를 또 비호하기 위해서 공익 사건을 위해 빨리 출동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했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같은 진짜 검사 대 가짜 검사 프레임에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허둥지둥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구자령 변호사님. 이게 뭐 프레임이냐 팩트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장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누명을 썼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저희도 판결문 다 봤습니다만 여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을 도왔다라고 명확하게 쓰여 있고요. 또 그때 당시에 옆에 있었던 PD라는 분도 그 판결문 내용과 같은 진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판결문으로도 확인이 됐고, 사건 당사자인 최모 PD도 양심 선언을 했고, 그리고 사건 구도 자체가 법률 전문가가 짜주지 않으면 진행되기 어려운 내용이었고, 게다가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재명 대표가 도주를 했었어요. 결국은 벌금형이 됐지만 구속영장 청구도 되고 도주도 했고, 그 내용을 본인이 본인의 자서전에 썼어요. 도주를 하면서 동생의 인적사항을 대고 경찰 수사를 피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변호사가 결백하면 맞서서 법률적인 방어를 해야지 도주를 할까요? 저는 그 내용 하나하나가 납득할 수 없고, 그리고 여기서 연결된 것이 그 경기지사 선거에서 내가 누명을 썼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이 됐는데, 정확하게 그때 위증으로 다시 문제가 됐던 그 위증 발언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누명을 쓴 것처럼 진술해달라라는 게 위증으로 지금 기소도 돼 있고, 이 모든 것은 그냥 판결문, 그 당시 이재명 대표의 행적, 행동, 그리고 관련자들의 양심 선언으로 팩트는 다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내일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리고 기대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새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취임을 하면요, 원내 다른 정당 대표들 찾아가서 인사하고 만나는 게 관례입니다. 비대위원장도 당대표 격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도 내일 이재명 대표를 예방할 거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여야 수장으로서의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 이 두 사람의 투샷을 처음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벌써 궁금한데 먼저 관련 얘기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만나실 건가요? 야당 대표 당연히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죠. 제가 예방해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의장님, 국회의장님 포함해가지고 그 관리에 따라서 그분들의 일정에 맞춰서 제가 가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새로 임명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라고 해서 비대위원장이 되셨을 텐데, 그러나 대통령과 국민의힘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의 극복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도 할 일을 하고 또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예방을 하면 아마 지금 그 조율 중인데 내일쯤 만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좀 만날 것 같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일단 두 사람이 그동안 서로를 향해서 잔뜩 나를 세워왔던 거는 국민들이 다 아는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검사 대 피의자, 이런 프레임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 중에 이재명 대표가 좀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지금 이제 방금 우리가 방송으로 들었습니다만은 조금 더 여유 있는 모습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맞이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이제 내비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래도 이제 정치 선배로서 여유를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프레임 전쟁이라고 했을 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갔을 때는 어쨌든 국민의힘의 위기 아니냐, 또 이 정권의 위기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한 장관은 어쨌든 뭐 검사 대 피의자 혹은 뭐 어떤 정의 대 어떤
뭐 다른 어떤 공작 세력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을 할 텐데 뭐 내일만큼은 좀 그런 차원보다는 국민들이 지켜보니까 훈훈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만남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런 만남이 있는 만큼 또 실제로 대변인들이나 혹은 부대변인들이 지나치게 어떤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어떤 지나친 어떤 공격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현정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 기자들이 기다리던 그런 장면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제가 알기로 아마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악수하는 장면은 저희 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또 말을 해본 것도 별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런 걸 보면 처음으로 이렇게 여야의 대표로서 이제 회동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제 악수하는 장면, 그 다음에 악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인사를 할까? 그리고 또 보통 이제 앉아서 조금씩의 덕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어떤 덕담을 할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기대가 되고 또 이 예측이 불허한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전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뭐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요즘 뭐 얼굴이 좋으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스몰 토크로 이야기를 진행할 텐데요. 뭐 아무래도 이제 상견례 자리이기 때문에 뭐 본질적인 이야기는 어려울 겁니다. 특히 이제 내일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특검법이 통과가 돼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격전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서로 간의 긴장도가 높은 상황에서 일단 만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의례적인 인사 정도로 일단 그칠 거는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앞으로 두 사람이 과연 회담 같은 거를 이제 어떻게 할지. 왜냐하면 여야 대표이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지 좀 회담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김기현 대표와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회담을 해본 기억이 썩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차례 정도 만났는가 할 텐데 이제 총선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회담 같은 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건 내일의 시점은 두 사람이 만나고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특검법이 통과되고 상당히 참 아이러니한 상황 같습니다. 예, 노동훈 교수님. 어제 오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워딩들을 보면 또 민주당을 향해서 공세를 펴고 있고 앞으로도 공세를 할 것 같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텐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뭐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 이 여야가 협치를 하기는 좀 난망하지 않냐 이런 전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말씀하신 그대로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오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식을 하고 또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정말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신세대 신개념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자들이 물어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비판하는 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애둘러 가지 않는 그런 성격이니까 뭐 이재명 대표 기자들이 물어볼 때 뭐 검사 사칭 한 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어제 취임사에서도 굳이 남이 물어보지 않는 건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이런 걸 비판을 잔뜩 해놨지 않습니까? 그걸 들으면서 글쎄 저렇게 취임사에서까지도 굳이 저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정치 문법이라면 특히 여의도 뭐 사투리는 아니고 여의도 문법을 치자면 뭐 그런 건 빼도 되지 않았는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걸 넣은 걸 보면서 뭐 확실히 다르다 이런 걸 느끼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갈수록 더 그런 거 심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면서 조금 뭐랄까 뭐 당부랄까 이것도 기존 정치에 너무 젖은 사람이 아닌가 싶긴 한데 뭐 글쎄 과거 헨리 키신저가 젊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장관이 그 자신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가능성을 생각하는 그 사이에서 그 조율해 나가는 능력을 가진 게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사의 삶은 살았으면 되니까 삶을 살아야 되니까 정의만을 생각했으면 괜찮은데 이제는 조금 정치 영역에 이제 입문했으니까 좀 가능성의 영역을 조금 더 넓혀가는 뭐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셨고요. 내일 정말 첫 상견례 자리 저희가 또 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긴 시간 시름에 빠졌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요. 한동훈 위원장한테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국민의힘 사무국에 따르면요. 최근 며칠 만에 무려 1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당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마 예정자 14명이 오늘 한 위원장이
어제 이 공천 제1기준으로 밝혔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서약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을 공천할 것이고 공직을 방탄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 특권의식이 없는 분들만을 국민들께 제시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바람이 여당의 공천 혁신 과정을 통해 갖고 일어난다고 하면 민주당도 거기에 대응해 갖고 상하는 정도의 공천 혁신 있어. 네, 제가 국민의힘 후원금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요. 얼마나 많이 들어온 건지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로 물어봤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첫 일부터 20일까지 20일이죠. 20일 기간 동안 후원금이 당에 9천만 원 정도가 들어왔답니다. 일평균 한 450만 원 정도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지명된 21일부터 오늘 26일까지 후원금이 1억 4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20일 동안 9천만 원 들어왔는데 5일 만에 1억 4천만 원 들어왔죠. 지금 일평균으로 따지면 2,333만 원. 그래서 약 5배 급증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까요? 자, 이 후원금, 송금 인증샷 팬덤이 있다는 얘기죠. 인증샷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낸 사람 한동훈 응원한다. 한동훈 빛나는 승리자가 되기를. 한동훈 힘내라. 이렇게 지지자들이 당에다가 보낼 때 이름을 이렇게 한동훈 힘내라라는 제목으로 이름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장최고 의원님, 이런 상황이면 당에서도 한동훈 효과를 정말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난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좀 예상보다 큰 격차의 패배를 당한 이후 당이 좀 침체된 분위기였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김포 메가시티, 서울 메가시티로 김포를 편입하거나 공매도를 금지하거나 또 최근에는 주식 양도세 이제 이 완화 등의 여러 가지 정책을 펴면서 정책적으로는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지만 정무적인 관점,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뭔가 변화와 쇄신 또 반전의 모멘텀이 필요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임이 그런 반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후원금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은 지지자와 국민의힘 당원들이 다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제가 보니까 그동안은 한동훈 장관의 개인 팬에 머물렀던 분들이 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응원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그걸 인증하는 여러 가지 이 인증샷 릴레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새로운 지지층을 국민의힘에 충분히 데려올 수 있는 저력이 있는 정치인이다라는 게 증명되는 것 같고, 우리가 대선을 할 때도 양당의 주요 대선 후보가 후원금을 얼마나 빨리 많이 모았느냐를 가지고 대선의 이 전국을 좀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갑에서 돈 내서 정당에 후원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일평균 5배나 후원금이 급증했다는 것은 예사롭게 넘길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이 출마 예정자 14명이요. 총선에서 당선돼도 국회의원이 돼도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이 명단인데요. 공동선언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힌 선민 후사의 시대 정신에 공감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서약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노동현 교수님, 일단 지금 출마자들이 하루 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런 비전과 또 얘기들에 공감을 하고 이렇게 나선 건데, 민주당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혁신 경쟁이 좀 벌어질 수 있겠다. 이런 좀 기대가 있습니다. 네, 저런 특권 내려놓기 경쟁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야말로 상대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누가 선거에 이기느냐가 첫 번째 경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 보기에 고개를 끄덕일 만한 저런 경쟁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운동권 청산이라는 그런 시대 정신도 구현하기 위해서 혁신 경쟁을 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더 크게 정말 정치판 세대 교체,
정치 개혁 이런 걸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신 저런 부분 저것도 사실은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헌법상 특권이기 때문에 뭐 내려놓고 싶다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당에서 정말로 그래서 국회법 개정이라든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회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관련 법률 개정 이런 안을 지금 먼저 내놓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면책 특권 같은 것도 그걸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판명된 것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적용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관련 법 개정안 이런 것들을 내놓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그 위원장이 어제 이제 출마 선언을 얘기하면서 저 출마 선언이 아니라 그 취임사를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정책 과제들을 얘기했잖아요. 저출산 문제, 이민 문제, 기후위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각 정당이 빠른 속도로 관련 정책을 내놓으면서 누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가 누구를 왜 찍어줘야 하는지 그런 걸 알 수 있도록 그런 경쟁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좀 전에 정성원이 공천 혁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공천 혁신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불출마를 어떤 사람들이 뭐 불출마하고 어떤 사람들이 출마하고 그런 거 자체가 혁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천 시스템, 예를 들면 한동훈 뭐 위원장이 보니까 미국식 예를 링컨의 예를 많이 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드니까 미국식으로 당원 대회 같은 걸 통해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 그게 혁신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누구는 출마하지 마라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시스템 경쟁을 하는 것이 훨씬 나으니까 그런 쪽으로 저는 긍정적인 혁신 경쟁이 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 아무래도 오늘 이 선언은 뭐 자신의 비리 혐의가 이게 왔을 때 이것을 이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불체포 특권 얘기가 나왔을 때 항상 헌법상의 권리인데 이거를 어떻게 안 쓰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게 사실이긴 하고요. 또 법제도 개혁 이런 부분까지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걸 두고요. 정치적인 승부수를 띄웠다 이런 평가가 많죠. 특히나 이 대선 패배 이후에 거의 곧바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당대표가 됐던 이재명 대표와는 대비가 된다는 지적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친윤계와 또 중진들의 불출마나 희생을 한동훈 위원장이 압박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다 보니까 한 위원장이 오늘 불출마 자체가 미덕은 아닙니다라고 일단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어제 불출마 선언하셨는데 당내에 좀 이런 움직임이 더 확산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출마를 하셔야 할 분은 오히려 출마를 해야 됩니다. 불출마 자체가 어떤 그게 미덕인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말로만 헌신하자 하면 다들 그냥 말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조 의원님,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 얘기가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을 압박한 거 아닙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하나는 김기현 대표에게 한 얘기겠죠. 우선은 정말 희생해야 될 건 희생해야 되는데 그렇게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자기 지역에서 끝까지 가겠다. 이거 맞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병립형 비례까지 만들어가면서 지역구가 안 나오고 전국구라도 나오겠다고 하는 뜻을 내비치는 듯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지금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위성정당이라도 만들어서 어쨌든 방탄을 하겠다. 결국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체포 특권과 그걸 가지고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꼼수에 대하여 공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실제로 지역구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많은 현역에 대한 교체 희구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특히 내년 총선에서는 지역구별로 인물 대결이 될 텐데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실제로 그럼 나올 만한 사람들이 다선 의원들이 안 나왔을 때 정말 무조건 새롭다고 지역 구민들이 찍어줄 거냐 그런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스타들은 계속적으로 어떤 험지든 어디든 막 과감하게 붙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본인 스스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어떤 배수진을 치는 각오일 뿐이지 다들 불출마하라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너무 먼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 정치권에서는 이 한동훈 위원장의 불출마 선언을 두고 총선 이후에 휴식기를 가진 뒤에 차기 대선에 직행하려는 뜻 아니겠냐 이런 뭐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네, 우선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이제 어떤 야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또 본인의 불출마라 이런 것들은 저는 결국 이제 이 비교점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비교점 뭐냐면 총선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이 당이냐 저 당이냐 그 찍기의 선택에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상대와 나를 어떤 구분 짓는 거죠. 그 구분 짓는 것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저 당은 586 기득권 정당이고 그다음에 저 당 대표는 계속해서 본인의 어떤 방탄을 위해서 출마하는 사람이고 나는 모든 걸 내려놓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비교 지점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프레임 짜기를 이제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보자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많은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이 5년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권력 관계가 보면 너무 미래 권력이 빨리 부상해버리면 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상당히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또 충돌과 또 어떤 갈등의 소지도 있고 그것이 결국은 여권 내부에 큰 충돌로 가는 경우가 우리가 그동안 예전에 왕왕 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일단 긴급 소방수로 투입된 거잖아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이번 선거에 승리를 거둬온다고 하면 한동훈 위원장의 정책 위상은 많이 커지겠죠. 그렇다면 또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뭐 편을 든다든지 우리가 뭐 소위 이제 친한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그런 그룹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다면 현재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껄끄러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저는 고민들이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꽤 많이 했을 것 같다. 제가 아마 그 한동훈 위원장의 불출마 이야기는 한 2, 3주 전에 제가 들었는데 예. 근데 이게 너무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딴 사람 보고 전선에 나가라 그러면 조금 비겁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아마 그 본인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뭔가 활동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도 기득권을 버리겠다. 이런 차원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이 여권 내부가 너무 예를 들어서 미래 권력으로 빨리 재편되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본인은 아마 이 선거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좀 몸집을 키운다든지 좀 더 숙성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아마 차기 대선 도전도 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내년 선거를 지게 된다면 뭐 그것도 가능성이 많이 없어지겠죠.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니까 이때 곧바로 소환된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인데요. 왜냐하면 바로 지난 3일에 북콘서트 현장에서요. 한동훈 위원장이 불체포 특권을 얻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발버둥을 칠 거다 이렇게 공개 예측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발언 들어보시죠. 그렇게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는 양반이 여기도 그냥 서초동 사투리 쓰고 사세요. 불체포 특권의 그 갑옷을 입고 싶습니까?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이번 총선 지고 나면 윤석열 한동훈은 바로 피의자로 전락해서 수사를 받게 될 텐데 그때 구속을 면하려고 지금 국회의원 지금 달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까? 장해찬 최고위원님, 지금 뭐 들으신 대로 송 전 대표 예측은 아주 정확하게 빗나간 셈입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에서 귀국한 이후 뭐 맞는 말을 한 적이 있어야 이게 이례적일 텐데 계속 틀린 말만 하고 계셔서 검찰 보고 나 구속하라고 했더니 구속되고 나서는 조사에도 불응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장관의 불출마 선언은 이렇게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과 진보 진영 전체에게 크게 한 방 먹인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의 이 틀린 예언을 막 쏟아냈는데 한동훈 장관의 불출마로 다들 좀 닥쳤던 개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개항으로 가서 송영길 전 대표를 밀어내고 국회의원이 된 다음 방탄 특권을 누릴 대로 누렸던 이재명 대표도 머쓱해지는 것이고 지금 벌써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는 이선 후퇴 안 하냐, 헌신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분출되고 있잖아요. 이제 민주당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 만날 때마다 대표님은 비례대표 가십니까? 개항에 또 나오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다 헌신한다는데요.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 질문을 받을수록 이재명 대표 입장이 궁색해지는 것이고요. 비단 송영길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든 배지 한번 더 달아보자고 지금 눈이 뒤집혀 있는 586 운동권,
또 기원하고 있는 저 민주진영의 박지원이나 뭐 정동영 같은 올드보이들 이런 사람들이 이 한동훈의 불출마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 중에 가장 관심인 게 또 있습니다. 비대위원 구성일 텐데요. 한 위원장이 실제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위원장은 비정치인 위주로 비대위가 꾸려질 거라고 자신 구상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비대위원 인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우리 사회에 여러 자기 땀 흘려 돈 벌고 가족을 보호하고 동료 시민에 대한 선의를 가진 분들을 상징하는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비정치인 위주입니다. 정치인 위주로 할 거라면 제가 이 자리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상한 일이죠. 구자령 변호사님,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그런 인선 기준에 구자령 변호사님도 해당된다는 그런 팬들이 많던데 혹시 뭐 좀 제안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없고 예. 그냥 그렇게 봐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님이 저를 아시는지 자체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서 잘 선택을 하실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다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정도 생각만 하고 있지 저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오늘 목 관리가 굉장히 조금 좀 아쉬운데 혹시 그러면 좀 이 젊은 전문가로서 한동훈 비대위의 인선에 좀 조언을 해준다면? 저는 그분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롯이 그분이 펼치고 싶은 그림에 맞는 분들을 선임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주제 넘게 얘기해서 거기에 조금의 영향도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 이현정 위원님은 혹시 뭐 이 비대위 인선에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일단 검증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검증해서 뭔가 공직 올라오면 언론들이 또 다 검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해보면 뭐 논문 표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뭐 비위라든지 뭐 이런 거 세상에 참 사람을 잘 모르거든요. 이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뭐 저분이 유명하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또 검증이라는 단계를 거치면 또 이게 문제가 달라지는 경우가 우리 뭐 계속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는데 자칫 한두 분 때문에 어떤 논란에 휩싸여 버리면 이게 상당히 퇴색될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철저한 검증과 세평 수집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저 사람이 어떤 이 한간의 어떤 이 평가가 어떤 건지 그런 부분들을 아마 좀 철저하게 좀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정치권에 오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정치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언론이나 뭐 등등을 통해서 이제 검증이 되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크지 않지만 공직자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사회에서 그냥 활동하다 온 분들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는 유명할지 모르겠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이게 세상에 눈이란 게 다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저런 사람이 왜 비대위원 하지? 라는 이야기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그 검증이 철저히 되고 두 번째로는 한동훈 위원장 자체가 일단 세대 교체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본인도 오늘 이야기를 했지만 세대 교체를 굳이 말로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7, 8, 9,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생 이거로만 구성될 경우에 사실 국민의힘의 주 지지층은 주로 50대, 60대, 70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의 요소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쪽만 사실은 뭐 주도하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노장층이 어떤 면에서는 좀 조화가 돼야 될 것이고 이게 나이만 어리다고 해서 뭔가 신선하다라고 평가받는 건 아니거든요. 뭐 그런 측면들을 골고루 아마 본인이 고려를 해서 인물 선정을 해야 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검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의 취임사가 화제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여의도 사투리가 아니라 5천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 이렇게 공언했죠. 한동훈 위원장의 어제 취임사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는데 저희 패널 몇몇 분들은 명문이다 이렇게 평가도 했었죠. 지금 상당히 화제입니다. 저는 들으면서 잘 몰랐는데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가사도 인용을 했고 또 영국의 영웅 처칠 전 총리의 명언을 인용도 했다고 하죠. 어떤 대목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대의 유일한 순간이며 바로 여기가 단지 그대의 유일한 장소이다.
호남에서, 영남에서, 충청에서, 강원에서, 제주에서, 경기에서, 서울에서 싸울 겁니다. We shall fight on the beaches. We shall fight on the landing grounds. We shall fight in the fields and in the streets. We shall fight in the hills.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이제 한 위원장이 이 정치권에 입문을 하면서 자신을 X세대로 이렇게 딱 프레임을 딱 짠 것 같아요. 서태지 이렇게 대변되는데 반면에 야권 주축은 이제 86 운동권 이러면서 데뷔를 시도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92년에 어떤 그 스테이지 출연하면서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우리 문화의 어떤 자존감, 새로운 어떤 이전 시대와 다른 어떤 세대의 교체,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1940년 5월 26일 날 덩크르트 철수 작전에서 실제로 이제 그 처칠이 6월 초에 하원에서 스피치를 저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야말로 언덕 위에서 비치에서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을 서울에서 호남에서 영남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런 것은 영국에서 봤을 때 그것은 우리나라에 마치 이제 IMF 때 금모으기 운동했던 것처럼 큰 국가의 위기 때 그런 부분에 어떤 전운을 말하자면 바꾸는 이제 큰 계기를 이제 인용했다고 보이지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현재 비대위까지 간 국민의힘 또 여당을 위기에서 구하겠다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의미에서는 그야말로 어떤 이전의 논법과 다른 새로운 세대다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또 자신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뭐 본인 스스로도 여러 가지 그뿐만 아니라 루신을 응용하면서 악규 전전도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된다. 이런 다양한 인문학적인 어떤 자기의 지배적인 사상을 당원들과 또 국민들과 공유하고 있고 또 이 일반적으로 정치인 같으면 국민 여러분, 뭐 당원 여러분 한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동료 시민 이렇게 완전 컨셉을 바꾸고 있어서 미래를 위해서 암울한 현재의 시점을 그야말로 새로운 세대가 미래를 개척할 것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로 바꾸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새로움을 느끼게 하는 혹은 또 한동훈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노동희 교수님, 한 위원장의 이 패션은 일찌감치 화제가 됐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패션 여기 커프스가 이제 화제가 됐었고 그리고 제로콜라 마시는 모습 그리고 이제 어제 잡힌 모습인데 이제 바나나 우유를 먹는 모습 이런 것들이 화제입니다. 정말로 젊은 층에서도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 스타일이 굉장히 일거수일투족 관심을 끌고 있는데 노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장면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예, 뭐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대개 이제 뭐 고위 관료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여의도에 출몰하는 분들 대개 보면 아저씨 패션이 보통이잖아요. 근데 저분은 그 생각이 생각 외로 저렇게 패셔너블한 뭐 몸에 딱 맞는 옷을 입는다든지 대개 뭐 검은색 정장 또는 뭐 뭐라 그럽니까 청색 짙은 청색 정장을 입는다든가 그러지 않고 여러 가지 그 패션이 남다른 모습을 보이고 뭐 마시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사실 뭐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의 호감도를 높이는 점은 있지만 뭐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겠죠. 앞으로 이제 하는 그 행보에서 그런 것들이 정말 뭐 혼자서 나라를 구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 그동안은 한동훈 위원장이 뭐 검사로서 뭐 법무장관으로서 그야말로 뭐 혼자서만 잘해도 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물론 법무장관 조금 다르긴 했겠습니다만 혼자서만 잘해왔다면 충분한 자리에서 이제는 여럿이 함께 가야 되는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여럿이 함께 가면 길이 되는 그런 데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자리였으니까 이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제로콜라 마시는 모습이요. 이게 또 조정훈 의원이 또 증언을 해서 또 화제입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식사 자리에서요. 제로콜라만 무려 6캔, 각각 3캔씩 6캔을 마신 일화를 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제가 아는 한동훈 장관은 담백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술도 안 하잖아요.
한 번은 식사를 하는데 제로 콜라 3개. 네. 6캔을 둘이 남자가 먹고 끝냈어요. 이 성인 남성 2명이서 제로 콜라를 3캔씩 마셨다는 거는 좀 보기 드문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원 의원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뭐 학교는 다릅니다만 같은 92학번 출신 동기라고 하죠. 물론 한 살 더 많긴 합니다. 조 의원이요. 그런데 이제 한 위원장과 이 제로 콜라 말고도 이 서태지를 주제로도 대화를 나눴던 그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위원장하고 그 식사 자리를 했을 때 서로 이제 그 92학번으로서 학생 운동이 끝물, 그다음에 새로운 시대의 시작, 그 상징은 서태지였다. 한동훈 위원장을 이제 X세대라고 하는데 예. 이 97세대는 두 종류가 있어요. 예. 하나는 이제 지금의 민주당의 97세대 정치인들이죠. 우리 선배들의 후배가 되겠다, 막내가 되겠다.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정치의 기회를 얻어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하고 저 같은 사람은 선배들의 막내가 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전반과 후반이 있다고 치면 전반부의 막내가 아니라 후반부의 첫 페이지가 되겠다.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 이 조정훈 의원을 통해서 조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아마 김의겸 의원이 이 청담동 술자리 이야기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동백꽃 아가씨 불렀다고 그랬던가요? 아마 잘 모를 겁니다. 동백꽃 아가씨 노래 어떻게 하는지. 예. 지금 서태지와 아이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세대의 그 강하게 어떤 표현하는데 저희 세대만 해도 아침 이슬 뭐 상록수 이런 거 부르는데 지금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주로 서태지와 아이들 부르니까 예. 거기서 확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 3병씩 제로콜라 만드는데 굉장히 과음하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하나의 세대 코드가 이제 다 다른 겁니다. 이게 보면. 이게 저는 정치에서 물론 뭐 아주 부분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 문화가 상당히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옛날에 이 정치권 출입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이 식사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주로 이제 DJ YS 이런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 그때 했던 문화하고 그 이후에 정치권에 했던 문화 사실 그 전에는요 저희 정치부 기자들이 집을 다 찾아갔습니다. 예.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서 거기서 밥도 먹고 취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동교동계 기자 무슨 상도동계 기자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 뒤로부터 또 이 정치인들은 집에 문을 다 닫았어요. 사생활 보호 때문에.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아예 엄두도 못 내죠, 사실은. 이제는 다 전화라고 SNS라고 이런 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제 정치권의 세대 교체가 좀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이제 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 이제 그런 것이 실제 어떤 정치의 모습에서도 저는 변화가 올 것이다. 즉 이게 한동훈 장관이 단순히 세대가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정치가 이제 좀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정치 교체.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정치는 딱 진영의 딱 나눠져서 예를 들어서 자기 진영의 어떤 문제 이것만 갖고 이제 싸웠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어떤 이 정치는 정말 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정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마련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기대감들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좀 던져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 들어서면서 앞으로 많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코드들이 국민적 관심을 기울일 테고 그게 이제 민주당과 좀 비교가 될 텐데 민주당도 아마 여기에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정성호 의원이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예. 큰일 났다 지금. 한동훈이 이게 몰려오게 될 경우에 우리도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 할 텐데 바로 그런 긍정적 효과가 저는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 위원장 어제 이제 서태지와 처치를 차용한 그런 연설이 또 화제였는데 오늘 출근길에서도요. 프로기사 이창호 사범 그리고 미국 권투 선수죠. 조지 포먼 이렇게 이 세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그런 대중문화 예술 인사들을 여럿 거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치가 바뀌어야 하고 정치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고 저도 그것에는 100% 공감합니다. 이창호 사범은 10대에 세계를 제패했고 조지 포먼은 제 나이 때 헤비급 챔피언 했고요. 히치콕 감독은 60살 때 사이코를 만들었죠. 열정과 동료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선의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정치를 바꿔나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세대 포이론이나 어떤 세대를 나이를 기준으로 갈라치게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정략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는 해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위원장이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 언급한 인물들도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실까요? 이창호 구단, 그리고 조지 포먼, 알프레드 히치콕 이렇게인데요. 저희가 주목한 건 그 당시의 나이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젊은, 생물학적으로 젊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점을 강조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창호 구단이 국제 바둑 기전에서 우승을 할 때 1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포먼이 챔피언이 된 게 46살이고요. 히치콕이 영화 사이코를 만든 게 60살입니다. 60살입니다. 환갑이죠. 이렇게 지금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생물학적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정신적인 건강함과 젊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장해찬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화적 감수성입니다. 사실 그동안 보수 진영, 보수 정치인들이 이 문화적인 부분에서 좌파나 진보 진영에게 엄청나게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설문에 서태지와 아이들 가사를 녹여낸 것이나 오늘의 발언에서 여러 문화예술, 체육계 인사들을 언급한 것 등등을 보면 문화적인 부분에서 취약했던 보수의 약점을 좀 메우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 세대를 아우르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사실 그동안 세대 교체론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좀 화두였었는데 이건 국민의힘이 취약한 40대, 50대를 그냥 버리고 가겠다는 거였어요. 6070과 2030으로 40대, 50대를 포위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가뜩이나 국민의힘 지지 안 하던 40, 50대 입장에서는 아니 나를 포위한다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인구 구조로 보면 40대, 50대가 굉장히 많은 지형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 본인도 이제 막 50대 초입에 들어선 X세대이기도 하고 오늘 분명하게 생물학적 나이나 세대 포위론 등 관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0대, 40대, 60대의 이 인생의 걸작을 남긴 사람들을 언급한 것은 이준석 전 대표가 말했던 세대 포위론이 아니라 한동훈식 정치는 전 세대, 그리고 국민의힘과 보수가 가장 약한 40대, 50대의 문화적 감수성을 키워드로 해서 코드를 좀 맞추면서 접근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 탈당 얘기는 뒤에 좀 짚어볼 테니까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이 발언 중에 동서양을 막론한 명언들이나 이렇게 많은데요.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기존에 국민을 지칭하던 그 표현을 동료 시민으로 자주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1일에 이 한동훈 법무장관 이임식 때 한 위원장에게 제가 직접 그 단어를 왜 쓰는지 물어봤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많이 쓰던 표현인데요. 저희는 사회를 구성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것은 서로 간의 어떤 연대라든가 동료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동료 시민이란 말을 평소에도 많이 써왔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 어제 이 12분가량 되는 취임사 연결을 직접 쓰고 다듬고 작성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방금 들으신 동료 시민이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썼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좋은 나라 만드는데 동료 시민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동료 시민들이 고통받는 거 두고 보실 겁니까? 그건 미래와 동료 시민에 대한 책임감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위대한 대한민국과 동료 시민들은 공동체와 동료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 동료 시민들과 이 나라가 어떻게 좋아지는지 이 위대한 나라와 동료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와 동료 시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여러분 동료 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 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네.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으니까 계속 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한국인에게서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새로운 저도 용어라서 낯설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어떤 새로운 형태의 공화, 새로운 연대, 새로운 시민 주권 이런 시대를 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로 보면 과거의 어떤 여의도 문법으로 보면 당원 동지 여러분, 위대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가가 과연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말하자면 봉사하고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국가 또 뭐 민족주의나 국가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동료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새로운 형태의 국가와 개인이 만나는 지점이 아니냐, 새로운 공화주의적 용어가 아니냐, 또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냐, 정치와 시민들이 만나는 관계가 아니냐,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단순한 국민국가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글로벌 연대라든지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다양한 어떤 국가 간의 연대도 지금 이제 단순히 과거 용법으로 한미동맹 이렇게 아니라 공조, 새로운 형태의 보다 유순하고 소프트 파워가 더 하드 파워를 우회하는 그런 시대의 논법을 구사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죠. 유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이 마이 펠로우 시티즌이라는 이 동료 시민, 이게 한동훈 장관이 만든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이라든지 뭐 케네디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미 서구와 미국 사회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보통 시민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어떤 국가가 어떤 시민에 의해서 국가를 위해서 시민이 종속돼야 되는 이런 어떤 이 국가주의 사회에서는 그동안 국민, 국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국가에 어떤 충성해야 된다. 우리가 뭐 매일 학교 다니면서 했던 게 충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들한테 충성이라는 이야기하면 잘 먹히지 않습니다. 왜 내 삶이 있는데 왜 국가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사회로 이제 옮겨가면서 시민의 어떤 자발성, 시민의 독자성 이게 강조되는 것이고요.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 최장집 교수 같은 경우가 박상훈 박사라든지 그쪽 분들이 항상 이 주장을 많이 해왔어요. 이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많이 쓰자. 국민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그런 걸 쓰자. 그래야지만이 시민들 각자가 자신의 어떤 연대를 통해서 또 정치인들도 뭔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같은 시민으로서 어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이런 형태로서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정치가 항상 청와대 정부라든지 뭔가 국가에서 뭔가 지시를 내린다든지 이런 어떤 사회가 아니라 평등한 사회로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학계에서도 꽤 많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걸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처음으로 본인이 직접 동료 시민이라는 이야기를 씀으로 해서 앞으로 아마 정치권에서도 결국 이제 시민사회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환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한동훈 위원장의 유년 시절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좀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크기 때문에 또 한동훈 위원장을 담기 위한 초등학생들의 편지 이런 것들도 많이 전해지고 있다고 해서요. 보시는 거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청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답니다. 그때 이제 캠프 참가했던 그 사진을 충청 메일에서 공개를 한 걸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보도에 따르면은 이 머리 길고 안경 안 쓴 이 마른 소년이 반장을 도맡을 정도로 또 리더십과 학업 성적이 탁월하고 교우 관계도 원만해서 단체 생활에 늘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깍쟁이 같은 이미지 때문에 홀로 개인 플레이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단체 생활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또 서울로 전학간 뒤에도 각종 캠프에 참가하려고 청주에 자주 놀러 왔다 이런 동창생 증언도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제 이런 정치인들의 옛날 사진 이게 이슈가 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워낙 또 깍쟁이 같은 이미지여서 그렇게 좀 혼자 있는 그런 이미지,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책 읽고 이런 이미지 아닐까 했는데 지금 보면 캠프에도 가고 이렇게 또 사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이제 세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어린 시절에 어떻게 컸는가, 또 어떤 유년 생활을 지냈느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오히려 성인 되었을 때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라든지 사회적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는 특히 법무부 장관, 검사라고 하는 이미지가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리고 또 그 생긴 모양새가 굉장히 또 날카롭게 느껴지는, 퉁퉁하게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에고이스트처럼 그렇게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편견을 깨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비대위 출범을 평가절하하면서요 공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온 게 지금 혁신으로 평가한다는 뜻인가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죠. 국민의힘이 지금 집권
1년 조금 넘겨서 뭐 경제, 외교, 안보에서 국가를 위기 상태로 몰았기 때문에 여당이 비상 상태로 지금 빠졌고 그래서 비대위를 구성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최측근이고 국무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죄를 해야죠. 노동현 교수님, 민주당 반응은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그런 반응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게 민주당의 문제. 일단 뭐 대변인이니까 공식적인 의견이겠죠. 공식적인 의견은 저렇게 하지만 진짜 실제 속내가 저런 건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예.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 취임 자체가 혁신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당도 혁신해야 되고 정치도 혁신해야 되고 또 정당 구조도 혁신해야 되고 할 게 굉장히 많지만 일단 저렇게 그 취임하면서 뭔가 화두를 던졌지 않습니까? 예. 아젠다를 각자 이렇게 정치가 이런 쪽으로 경쟁해야 된다는 그야말로 뭐 전체주의, 뭐 운동권 마인드 이런 것들 혁신해서 서로 잘하기 경쟁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생각이. 그 일단은 지금 뭐 여러 수치로 나오는 그런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쏠리는 관심을 볼 수 있고 예. 그것이 결국은 이제 뭐 민주당도 앞으로 더 잘해야 한다는 채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공식적으로는 얘기는 나오지만 속내로는 아까 뭐 그 정성호 의원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뭐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긴장하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렇게 공식적인 말만 내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뭔가를 더 잘해야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좀 덤덤 내놓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갈비집 탈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자신의 정계 입문날에 맞춰서 이준석 전 대표가 예고했던 대로 국민의힘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식 등판하면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주목도가 크게 떨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온 게 사실이죠. 여기에 이제 정치적 동지라고 할 수 있는 천하용인 네 사람의 신당 합류도 안개 속에 빠지면서 이 전 대표의 탈당 후 행보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당대표가 모두 군인인 시절을 겪어내고 이겨냈던 우리가 왜 다시 한번 검찰과 경찰이 주도하는 정치적 결사체 때문에 중요한 시대적 과제들을 제쳐놓고 극한 대립을 강요받아야 합니까? 보름달은 항상 집니다. 그리고 초승달은 항상 차오릅니다. 앞으로 저만의 넥스트 스텝을 걷겠습니다. 합류하는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는 당연히 저희가 차근차근 공개를 하겠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개인의 고민 때문에 합류하지 못했지만은 다른 분들의 거취는 제 입으로 말할 수 없지만은 아마 곧 알게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분들한테 부탁한 것은 가장 명예로운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본인의 뜻을 알려달라라고. 장해찬 최고님. 네.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하면서 총선에서 국민의힘과의 재결합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쿨한 것 같아요. 오늘 윤지혁 원내대표나 박정화 수석 대변인 반응을 보면 뭐 안타깝지만 우리는 당내 혁신에 집중하겠다. 뭐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인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곧 최고위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말하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저 장면을 보고 저녁에 갈비 먹어야겠다는 생각 정도밖에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했는지 예. 언론도 솔직히 별 관심이 없고 국민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개혁을 할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내일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이재명과 한동훈의 첫 번째 악수에서 어떤 덕담 내지는 그 말 속에 숨어있는 뼈가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뜬금없이 이 노원에 있는 갈비집에서 기자회견을 하느라 기자들 그 추운데 노원까지 다 부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한 의미, 상계동 출마나 상계동 불출마 같은 이 명확한 꼭지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론을 굳이 그 노원까지 부를 필요는 없었던 거거든요. 현장을 보니까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자랑하는 젊은 사람도 별로 보이지 않았고,
이 기자회견을 구경하러 온 시민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이 호출된 경찰들의 숫자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주위 가게에도 민폐를 끼친 상황인데요. 저도 뭐 공식적인 당의 입장과 같이 잘 하시라. 그러나 개인적인 제 입장은 저 회견이 우리 정치사에 남긴 의미가 노원에 있는 갈비집 홍보 말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늘 하던 말을 그냥 또 반복한 것뿐인데 뭐 동어 반복을 우리가 지금 1년 넘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저 갈비집 홍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현종 의원님. 네. 뭐 장 최고위원이 굉장히 신랄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장소는 화제였습니다. 갈비집이어서요. 어떻게 그렇죠. 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게 허은하 의원이 국회 정론관을 빌렸다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뭐 국회 정론관에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래서 갈비집에서 이제 상계동에 한다고 그래서 이게 상계동 출마를 본인이 아마 여기서 왜냐하면 그 장소적 의미라는 게 본인의 이제 지역구였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한다 그러면 뭔가 그 지역에 출마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민들에게 저 떠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라든지 뭐 그런 어떤 의미로서만 있는 것인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안 밝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왜 이 장소를 선택했을까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갈비집 기자회견 뭐 이런 어떤 키워드를 계속 뭐 검색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아마 정치인의 어떤 이 시작과 새로운 어떤 출발점이라는 게 결국 이제 저는 국회라는 공간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국회라는 공간에서 하는 게 저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정말 본인이 그동안 키워줬던 노원병 주민들에게 가서 이제 정말 인사드리고 거기서 어떤 앞으로의 진로를 밝히는 뭐 그러한 형태가 되었으면 하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는 뭐 새로운 시작을 한 만큼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역량 또 본인의 이제 앞으로 정말 이제는 국민의힘이라는 큰 어떤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제 이 벤처 기업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리더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옛날처럼 그냥 비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뭔가 이끌어가야 되는 그러한 차원이라고 그러면 과연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이 리더십이 어떻게 작용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 최고위원이 얘기한 대로 당내에 지금 쿨한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한때는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 또 유승민 전 의원을 적극 포용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또 힘을 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탈당 기자회견 전에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질지 이 여부도 관심이었는데요. 한 위원장과 이 전 대표는 이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진영과 상관없이 만나고 경청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 어떤 특정한 분들을 전제로 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저는 이제 경쟁자의 관계로 들어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한다는 그 혁신에 있어가지고 좋은 혁신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어려운 과정들이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는 만약에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 장관을 보좌하는 우리 당의 훌륭한 사무처 당직자들이 모두 저와 같이 승리를 일궈낸 그런 당직자들입니다.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그들을 꼭 활용해서 승리의 길에 다가설 수 있는 것이 아마 선택일 것이고요. 자, 지금 오늘 이준석 전 대표의 이 발언 중에서 핵심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나의 경쟁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자량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본인이 뭐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경쟁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뭐 메시가 내 경쟁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뭐 매칭이 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레벨이 맞아야지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건데 객관적인 행보를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모두의 희망을 담고서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가질 수 있는 배지를 내려놓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10년간 일궜던 지역구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고서 지금 도망가는 입장이잖아요. 거기서 또 낙선할 걸로 보이니까 여러 가지로 대비가 되기 때문에 경쟁자라고 언급하는 것이 특히나 노원에서 지금 기자회견하면서 얘기하기엔 너무 민망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정도 급이 맞다고 얘기를 하려면 말로 그러는 게 아니라 행보로 보이셨어야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달 수도 있는 배지까지 내려놓으면서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를 보이고 계시고 이준석 대표는 국회의원에서도 모자란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평가는 국민 수준에서 될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그리고 신당 창당
내용도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되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고리로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요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피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일 때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혐의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 아실 텐데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말도 안 되는 옹벽 설치를 불법적으로 허가해줬습니다. 김인섭의 말도 안 되는 청탁을 들어준 겁니다. 향후 대통령 선거에 충분히 일관된 진술. 피고발인 한동훈이 국회 본회의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상대당 정치인에 대한 겁박이며 모욕 주기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낙인 찍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입니다.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인 피의사실을 공표한 피고발인 한동훈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는 장관의 역할이고 그렇죠. 해야 되는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피사실 공표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좀 양이원 의원이 좀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하시고 하시지. 저 불쑥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이 체포동의안을 갖다 설명한 자리에 가서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뭐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국회에 가서 왜 이 사람을 체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설득이라는 게 자, 이 사람이 이런 혐의가 있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체포동의안의 가결이 필요하고 이 가결이 있어야지만이 법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부를 대신해서 지금 법원을 거쳐서 온 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대신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는 거거든요. 예. 검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 국무위원으로서 그 어떤 검찰의 업무를 대신해서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설명할 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전에 박범계, 추미애 이런 분들도 다 피해 사실 공표로 그냥 다 고발할 건가요? 저는 정말 이 양이원영 의원의 행태에 대해서 고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또 하나는 아니 그럼 그때 하지 왜 이제 합니까? 이게 그 시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문제가 됐을 때 저렇게 소리 지르지 말고 가서 그냥 검찰에 가서 이 고발장 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렇게 소리 지르다가 이제 와서는 이제 이 위원장이 되니까 이제 와서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으로 발목을 잡겠다는 뜻일 것 같은데 글쎄요 이렇게 정략적으로 이런 고소할 경우에 그럼 차라리 아예 국회의원들 저 해서 아예 그런 법을 없애세요 그냥 법무부 장관 와서 설명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고 서류로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동현 교수님, 그러니까 양이원영 의원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관 때 상대당에 겁박이자 모욕을 주고 장관들, 전직 장관들은 그런 적이 없었다 이렇게 또 전례를 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 한동훈 장관의 저런 그 설명은 정부에서 국회에 이제 체포동의안을 보냈고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보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그 체포동의안 설명을 듣고 요구서 설명을 듣고 그에 따라 표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정부에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는지 그걸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얼마나 자세하게 할 것인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와서 다 설명을 했죠. 얼마나 자세하게 했느냐에 따르지만 그 사실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 피의 사실 왜 이러이러한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서 이분을 체포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설명을 했으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 다른 법무부 장관들,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들도 다 똑같은 그런 저기를 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법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구자령 변호사가 해야 되겠는데 제가 목이 안 좋으니까 제가 대신 하는데 예. 저게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는 맞습니다. 네. 맞는데 저것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는데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는 거죠. 사람을 살해했으면 살인이 되는 거예요. 살인죄를 범한 거죠. 그런데 경찰관이나 군인으로서 그 직무집행 과정이 됐다면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설사 그 내용을 엄격하게 봐서 저 피의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 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는 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뻔히 아마 알 겁니다. 국회의원으로서 4년간 지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한동훈 장관을 그냥 정치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 혹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에게 조금 뭐 어필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것도 아닐까 싶은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동희 교수님도 로스쿨 교수님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김남국 의원 얘기 하나 좀 해볼게요. 김남국 의원이 오늘 한동훈 장관의 그 취임 연설문을 두고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민생으로 그 검색을 해보니까 빵이다. 부동산으로 검색하니까 빵이다. 고물가로 검색하니까 빵이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장관의 취임 연설문 그리고 민생, 부동산, 고물가 이렇게 연관 검색을 넣어서 했더니 검색이 안 되더라 이러면서 삼빵 연설이다. 김건희 호위무사 선언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는 장 최고께서 좀 반박을 해주실까요? 근데 지금 김남국 의원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 자체가 있나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국민 세금 받는 것조차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 윤리위 자문위에서 외부위원들이 제명 공고를 했는데 윤리특위에서 막힌 건 김남국 의원이 잘못을 안 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감싸준 결과이거든요. 그리고 비판하는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에게 고소 고발 막 남발하다가 지금 다 무혐의 나왔어요. 저도 지난주에 무혐의 통보 받았습니다. 제가 김남국 의원 비판한 것에 대해서. 우리 당의 코인 TF 이끌었던 김성원 의원도 일찌감치 무혐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은 본인을 향해 주어지는 여러 가지 비판을 감내해야 되는 입장이고 최근 법원에서는 서민민생특위라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이 김남국 의원 소송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사과하라는 조정 신청 결과까지 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김남국 사과하시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남국 의원은 계속 뻔뻔하게 민주당 의원인 것처럼 한동훈 장관 때리기, 윤석열 대통령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이건 정치 도의에 맞지 않다. 야당 의원이 얼마든지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나 정치인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이 있는 사람이 비판을 해야지 본인 몸에 온갖 오물을 다 묻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혐오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정치를 외면하게 된다는 점을 힘주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장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 재판부가요. 법원이 김남국 의원이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 또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 하고 노력하라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왔던 게 자녀의 그 허위 스펙 의혹, 한동훈 장관 시절에 자녀 허위 스펙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 의혹을 공략하다가 좀 큰 실수를 저질렀던 그 사건이 있잖아요. 많이 아실 텐데 유명한 이모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이게 코인 거래를 하다가 뭐 질의 준비를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법원을 내셨으니까 아실 것 같아요. 오스트레일리아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고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 아닌가. 민주당이 뭐만 있으면 뭐 전화 검찰 탓하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니 국민들께서 익숙해지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번처럼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정치권에서 뭐 더 소모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법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본인이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 조정을 결정을 했다는 사실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중증 외상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요, 국군 대전병원장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교수의 취임 포부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자신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더 큰 보직과 큰 계급을 저에게 부여를 해줌으로써 저도 좀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여기에 걸맞게 그리고 보직 임용을 해준 분들께 실망이 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직급과 직책과 이 계급이 가지는 큰 상징성 그리고 큰 의미를 잘 생각을 항상 하고 이 군의 의료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군 전체 임무 수행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이제 이분이 중증 외상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인데 네. 저희가 이 주제를 준비한 이유는 항상 이 정치권에서 선거 시즌만 되면은 이 이국종 교수님을 영입하려고 막 그런 경쟁이 또 펼쳐지기도 했단 말이에요. 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꼭 중증 외상 분야에서 계셔서 꼭 우리나라의 의료 발전에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김 의원님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저분이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그 석해군 선장, 예, 그렇습니다. 탈북한 군사를 이렇게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을 외상을 이렇게 했고 또 닥터 헬기 도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아주 재미있기는 저분은 또 2017년에 명예해군 소령, 18년에 중령, 이제 명예해군 대령이 됐어요. 좀 있으면 아마 명예해군 장군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군 병원이 아직 열악합니다. 사실은 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단순히 뭐 영입 대상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남북 대치 상황에서 우리 군 병원이 굉장히 아직도 열악하거든요. 저분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저분이 제대로 말하자면 대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서 그 국군 병원, 해군 병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장비를 튼튼히 하고 또 현대화하는데 좀 기여하기를 바라고 더 많이 본인이 어떤 자기의 명예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는데 훨씬 더 말하자면 이 보건복지비라든지 국방위가 협의해서 조금 더 군 의료 체계 개선이라든지 실제로 보면 어떤 국가의 실질적인 어떤 군수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질적인 개선에 이분의 자문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가가 더 많이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령으로 진급한 거 저도 응원하고 또 우리나라 중증 의료 발전에 또 기여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 정의찬 민주당 당대표 특보, 이재명 대표의 특보죠. 후보 적격 판정을 받았다가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서 실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다시 알려지니까 부적격으로 번복됐다, 실무진의 실수였다 이런 해명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 특보는요, 사건의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졌다 이러면서 이의 신청을 하겠다 밝혔었는데요. 그때 당시 주장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시 저는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학생운동을 이끌던 책임자로서 양심에 따라 법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단 한 톨에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무고한 한 청년에게 상해를 가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사건 현장에 나는 거기에 없었고 지시한 적도 없었다. 오히려 나는 검찰의 강압 수사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보한 이 정 씨의 이 사건 판결문을 쭉 제가 봤더니요. 한번 보실까요?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의찬 특보가 이 피해자를 뺨을 직접 때리고 발로 폭행을 했다. 그리고 이 공범들에게 자신의 뭐 부하라고 할까요? 동료들에게 프락치 여부를 똑바로 조사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공범들에게 지시까지 했다. 이렇게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보면요. 이 피해자 이종건 씨가 살려달라.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부탁을 하고 사정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공범들이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공범들이 이 프락침이 틀림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정특보한테 보고를 하니까 정특보가 더 자세하게 조사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결국 이정권 씨는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 네. 정특보의 해명과는 정반대의 그렇죠. 그런 판결문 내용입니다. 이종권 씨는 당시 25살이었습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집안 사정과 때문에 전문대학을 나와서 또 대학을 그리워해서 당시 전남대 용복문학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가명을 써서 가입을 했다가 이 사람이 선후배를 잘 몰라서 나중에 프락치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당시에 그 전남대에 있던 남총련 사무실에 끌려가서 바로 이런 고문을 당했고 이렇기 때문에 치사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남총련 의장이었습니다. 조선대 총학생회장이었는데요. 정의찬 씨가 이거를 주도해서 1, 2, 3심에서 사실은 이 동료들이 다 그때 당시에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드러났고 본인도 징역 5년이 확정이 돼서 살고 나와서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바로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위원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강압수사 했다 그러니까 양부남 위원장이 바로 나와서 나 강압수사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하는 참 이상한 해프닝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러면 본인이 억울하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나요? 그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천받기에 이르러서 이게 문제가 되고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거는 그때 강압에 의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결국 이제 재심 신청을 포기했습니다만은 이 사건만 아닙니다. 이미 또 그 강희원 씨라고 또 당시에 이 전 한총련 의장이 있습니다. 요 사건 바로 얼마 뒤에서 한양대에서 똑같은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자, 또 그 당시에는 이석 이 치사 사건이라고 벌어졌는데요. 그 사건과 연루돼서 또 이 사람도 구속이 됐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이제 출마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이재명 대표의 지금 정무특보를 맡고 있습니다. 과연 아무리 이게 사면 복권됐다고 그러지만 과연 이재명 대표한테 이런 어떤 전력가 있는 분들이 정무특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국민적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저는 이거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의찬 특보 말고도요. 또 민주당의 인재 영입도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바로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 오늘 인재 영입된 이분 얘기인데요. 박 전 차장은요, 반미 성향의 운동권 조직인 삼민투의 연대위원장을 지내서 86세대 운동권 그룹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내에서는 이미 86 운동권 청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걸 회귀하는 그런 인재 영입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차치하고서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분이 북한에 의해서 폭침됐던 우리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음모론을 제기했던 분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실까요? 2010년 4월에 라디오에 나와서요. 친체의 천안함 선체의 결함 이외에 다른 침몰 원인을 찾지 못한다. 그리고 2010년 4월에 또 다른 라디오에 나와서요. 외부 폭발에 의한 침몰이라면 어뢰보다는 우리 기뢰의 가능성이 크다. 아군이 깔아놓은 기뢰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안함 음모론을 제기했던 거는 이분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6월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했던 이래경 씨도 천안함 자폭설을 제기한 이력이 드러나서 반나절 만에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천안함에 대한 비하 왜곡은 민주당의 유구한 전통인가요? 왜 이걸 끊어내지 못하는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을 이재명 대표가 영입했다가 부랴부랴 여론의 회초리를 맞고 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경질한 게 엊그제 같은데 다시 한번 천안함 음모론을 설파했던 인사를 영입 인재로 레드카펫 깔아준다는 게 도무지 당최 그냥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진보 진영의 인물이 그렇게 없습니까? 천안함 음모론 제기한 사람들 말고도 좋은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영입해오는 인사들 중에 천안함에 대해서 지금 유족들과 생존 장병과 그리고 또 이 최원일 함장에 대해서 지금 상처 주는 사람들을 콕콕 집어서 일부러 이렇게 영입을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건 단순히 천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육군 장병들과 예비역들의 명예를 모두 다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민주당에서 영입 인재 철회나 반성 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이 계속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망언을 가볍게 여긴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권칠승 수석 대변인입니다. 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한 당직 사퇴조차 하지 않고 아직도 수석 대변인직을 역임하고 있죠. 사필 규정이 되려면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권칠승 의원의 대변인직 사퇴부터 첫 단추를 다시 깨야 될 것 같습니다. 최원일 천안함장의 반응 소개해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 현충일에 이어서 연말 선물 잘 받았습니다. 4호 인사의 천안함에 대한 현재 입장은 확인하고 영입했냐? 더미남이 대해적선이 안 되려면 선원 선발 잘 하십시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박정래 정치다 내일도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